예, 반갑습니다. 행정학 강사 최욱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 만남인데 강의 계획서 오늘 다 받으셨습니까? 요거 설명 좀 드리고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기본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제가 입문 이론을 2번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입문 이론보다는요, 기본 이론 수업은 다소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 만나고 총 토탈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지금 39시간이거든요. 근데 민법 총론이라든가 아니 민법 총칙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법에 비해서 행정학이 좀 양이 많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실수를 가르치는 과목인데 제가 행정사 시험에 맞게 39시간으로 구성하긴 했는데 속도는 다소 좀 빠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보통 보강을 한두 번 정도는 해서 이제 마쳤던 것 같긴 합니다. 최대한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강의 계획서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 노란색으로 형광펜 처리된 부분 보이십니까? 예, 그게 지금 핵심이죠. 제가 이제 진도 목표를 정한 게 하루에 대략 한 25페이지 정도씩 진도를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이 추상적이에요. 내용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지금 3번 동그라미에 보시면 확인학습 체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OX를 풀어본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책상 뒤에다가 기출 OX하고 해설지 다 놨으니까 이따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시간 내서 한번 빠르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강의 계획서의 요점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자료 드린 것 좀 설명드릴게요. 출제 경향 프린트 보이십니까? 그거. 이 출제 경향 프린트가 핵심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7개년 경향만 잘 공부하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주제별로 제가 정리를 다 한번 해봤는데 그 1번에 행정학 공부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2번서부터 24년 행정사 행정학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총론 부분에는 지금 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총 25문제 중에서 7문제 출제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 네모에서는 21년도서부터 23년까지 행정학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건데 어떻습니까? 총론이 가장 많이 나온 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년은 10문제, 22년은 5문제, 21년은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이고, 옆에 페이지에서 4번 네모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2018년도서부터 20년도까지 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또 총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여러분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7년 정도 이제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구성이 됐다면은 이거는 이대로 이제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저는 성격상 좀 꼼꼼하게 가르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총론 부분이 양이 좀 많긴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대신에 시간을 투자할 가치는 분명히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조직론은 지금 초록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는 빈도가 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직론 때 그 출석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나오셔가지고 꼭 수업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맨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년 행정사 행정학. 그거 기타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노란 색상으로 처리한 거. 뭐 특별한 건 없고 1번 동그라미에서 총론이 다수 출제됐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4번 선지 보시면은 58번 문제 복수정답 처리된 거 보이시죠? 제가 올해 항상 웬만하면은 토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냥 행정학 시험을 취미 삼아 보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다른 과목은 시험 안 보고요, 시험만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답 몇 번이었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시험을 직접 보러 가는 강사다 보니까 3번 선지 얘기를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58번하고 62번 논란 여지가 있다, 그거 말씀드렸었고, 4번 선지에서 그 58번은 복수정답 처리될 거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수정답 처리가 됐지만 62번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불편한,
그러니까 뭐 가장 답인 걸 찾아봐라 이렇게 문제를 구성해 주셨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고 들면 그것도 불편한 문제는 맞죠. 근데 이제 출제자가 58번까지만 딱 복수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올해 24년 행정사 행정학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낯선 문제라는 게 지금 5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낯선 문제. 이 낯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행정사 행정학의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주제가 좀 낯선 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행정학의 장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게 행정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활동이 곧 행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 안에 얼마든지 있어서 이걸 다 틀리지 않거든요. 따라서 합격점을 맞는 데는 크게 어려운 어떤 시험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기는 해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드리는 OX 같은 거 잘 풀고 그리고 기본서 잘 리딩하시면은 무난하게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 과목이에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세 과목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세 과목을 비교적 고르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과목이 어떻게 또 어려워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설령 뭐 행정법에 좀 자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1차 시험 보고 점수를 딱 오픈을 해보면 다른 과목이 잘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 전략 과목을 1차 과목에서 뭘로 세우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정직하게 세 과목 균등 배분해서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과도 관련성이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민법이라든가 행정법은 2차 과목에서 도움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논리에서 뭐 민법과 행정법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논리는 어떤 부분이 좀 문제냐면요. 어차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2차 과목 공부를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1차 과목에 있어서 어떤 거에 특히 쏠려서 하실 필요는 없겠다. 행정 어떤 과목이 하나 망가지면 절대 안 되니까요. 1차 합격을 하려면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18페이지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파트 1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행정학 총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학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거 뭐 정의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행정에 대한 학문이죠. 그러면 행정학이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정부의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그 모든 일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일과 관련된 그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둔 게 행정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영학은요 기업 운영에 관한 지식을 모아둔 것이고 행정학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다 모아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폭이 넓은 것이고 이 행정학도 행정법처럼요 총론과 강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출제 경향을 보여드릴 때 이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총론은요 그냥 기초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적인 부분. 그래서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론은 각각의 세부 파트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지방자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은 적지 않게 출제가 돼요.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절대 어렵지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행정법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잖아요. 여기 지방자치론 관련된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재무행정. 이 국가 관리에 있어서 이제 뭐 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재무 이런 표현을 쓰는 건 폭이 좀 넓은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이라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뭐 기금이라는 표현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무원 연금도 있고 뭐 공무원 연금도 있고 군인 연금도 있고 이렇게 금자로 끝나는 건 다 기금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이제 돈을 끌었어야 될 때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 채권 관리, 예산 관리, 뭐 기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재무행정이라 보시면 좋은데 이 재무행정이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 국가재정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재정법에 대해서 제가 보면 행정법 강론에서 좀 나옵니다. 이것도. 그래서 행정법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있죠? 인사행정. 제가 이제 뭐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사람 관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 관리라는 것은 이제 행정학은 국가 관리니까 공무원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다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공무원 어떻게 뽑는 건지, 연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령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인사행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법은 역시 국가공무원법이에요. 그러면 국가공무원법도 사실은 행정법에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행정법과 좀 겹치는 면이 있어서 공부가 좀 친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인사행정에서 공무원 징계 유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론, 세부적인 부분을 배우는 거라면 총론은 뭔가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총론서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인문이론 때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겹치더라도 어차피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총론이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교재에서 행정이라는 게 뭐냐, 학술적인 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시험에서 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굵직하게 짤막하게 정리만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그냥 행정은 국가관리다 이렇게 정의해도 상관은 없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칸에서 좁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요, 협의가 있고 협의로서 행정, 좁은 의미인데 얘는 우리 시험에서요, 최협의로서 행정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기출 문제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 열고 같은 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둔 건데 얘는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정부가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이 행정이야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한 단어로 이걸 또 줄여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정부가 하는 그 모든 일, 활동 이게 행정이야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부는 물론 뭐 넓은 의미도 있고 좁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만 얘기하고 넓은 의미의 정부라고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총칭합니다. 그렇긴 한데 정부가 하는 활동을 협의로서 행정이라고 한다. 근데 워딩을 읽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정책이죠. 정책을 이제 결정하고 집행해주는 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국방정책, 치안정책, 외교정책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책을 집행해주는 거 이것도 활동 중에 하나가 되고 다른 하나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리 활동도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요, 제가 괄호 열고 써놓긴 했는데 이런 거죠. 돈 관리 당연히 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을 펑펑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사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또 충원을 해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또 한편으로 조직 관리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안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라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고, 행안부라는 조직 밑으로 경찰청도 필요한 것이고, 소방청이라는 조직도 필요한 겁니다. 국방이라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부도 필요한 거니까 다양한 조직 편성도 이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이런 종합적인 관리 활동이라는 것도 다 정부의 활동이라는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워딩을 다시 한번 보면 정부가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이다. 이거 문제 없죠.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는 건 아니겠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하겠죠. 그래서 정부의 활동이라는 의미만 아시면 앞에 공익이라는 표현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통 좀 어려워하시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개방체제의 관점에서 정부의 활동은 진행이 된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이거 좀 말이 어렵거든요. 이거는 환경을 고려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운영하는 거. 이것을 개방체제적인 관점. 그러니까 조직이 오픈 시스템으로 된다, 운영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감염병 관리가 중요한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게 최우선으로 정부 활동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개방 체제적 관점에서 정부가 운영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은 이제 행정학에서 다양한 이론들을 배울 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반대되는 표현 하나 적을게요. 같이 적어 보시죠. 개방 체제의 반대말은 오픈 시스템이란 뜻인데 이게 폐쇄 체제 관점이란 뜻이 있어요.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 개방체제라는 말은 무언가를 관리할 때 환경을 고려한다는 뜻이고 폐쇄체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고깃집 운영할 때 옆집에서 얼마에 파는지를 고려하고 운영을 하면 개방체제적 관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폐쇄체제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환경을 고려한다. 요거 됐습니까? 좋아요. 두 번째 칸에서 이제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협력이라는 현상만 있으면은 다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협력이라는 현상만 있으면 다 행정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협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이걸 가르치는 건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일종의 협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넓은 의미로서는 행정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광의로서 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느낌 왔습니까? 협동 현상이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서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를 한번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걸 묻는다면요.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좁은 의미로서 행정은 이렇게 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거는 그냥 두 사람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좋아요. 아마 되게 이거 약간 그냥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아마 받지 않을까. 막 예를 들면 법이라는 과목은 이게 기초가 되게 탄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사회 과목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점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서 행정이라는 게. 자,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공사행정이라고 했을 때 공행정은 행정을 뜻해요. 그리고 사행정은 경영을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익을 위한 행정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이라는 건 보통 공익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행정이라는 것은 일반 정부의 행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과 경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을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행정도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협동 현상은 중요하겠죠. 협동을 해야 되겠죠. 여러 조직 간에. 우리 경영도 마찬가지로 협동 현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양자가 협동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이 말을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좋아요. 밑에 최근 행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행정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지금 전공 용어가 중요해요. 거버넌스라는 전공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최근의 행정이라는 건 정부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기는 좀 힘들고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 이익집단들, 시민단체들 더불어서 협력해서 통치하는 게 일반적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협치, 이러면 거버넌스인데 이것을 한 단어로 또 줄여볼게요.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등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파트너 관계로 본다. 과거에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많은 권력을 갖고 통치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감염병 관리 예시를 많이 드는데 뭐 감염병 관리 하려고 하면 정부가 제도를 정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있는 자영업자나 기업들도 협조를 잘 해줘야 될 테고 시민들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주사도 잘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으로서 운영되는 게 요즘의 행정이다. 요거 느낌 맞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혼자서 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행정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짤막하게. 사실 그 중심 표현이 있고요. 그 중심 표현을 꾸미는 표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할 때. 그러면 협의로서 행정은 정부의 활동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광의로서 행정은 협동 현상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최근 행정은 거버넌스인데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뭐 개방 체제 관점 이런 건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 행정사 시험에서 조금 이제 공무원 행정학이랑 좀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행정학에 대해서 가끔 물어요. 행정학이란 학문적인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행정학이 뭐냐? 그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건 행정에 대한 지식을 다 모아둔 학문이 되겠죠. 국가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다 모아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론과 실제를 연계한다고 되어 있죠. 이거 만약에 분리한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현상을 관찰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론은 다 실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론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지구대 경찰관. 지구대 경찰관이 있죠. 보통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뭐 지구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경찰청도 있는 것이고 경찰청 본청도 있는 거겠죠. 또 경찰청 위에는 행안부가 있는 것이고 그런 체계가 있기 마련인데 경찰관의 어떤 행동을 쭉 학자가 살펴보고 경찰관들은 이런 현장에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다양한 모형들을 만드시거든요. 그런 것들 자체가 이론과 실제를 연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찰관들은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립스키 선생이 만든 일선 관료제의 딜레마라는 모형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사촌 형님이나 아버지도 경찰관이셨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같은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강력계 형사. 그리고 지구대 경찰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두 종류의 공무원이 있는데 경찰 공무원이 있는데 누가 더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것 같으세요? 느낌상? 강력계 같죠? 근데 아니래요. 사건 조사해 보면. 왜? 다 준비하고 나가신대요. 왜냐하면 강력범죄를 다루잖아요. 다 준비하고 나가세요. 근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출동의 의무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신고 전화 받았잖아요. 근데 신고 전화 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신고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가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훨씬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하고 나름의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학자분들이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왜? 현실을 보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론이 만약에 실제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실제가 지금 현재 변화했기 때문인 거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서 행정학은요. 이런 성격을 지닌다는 거예요. 간학문적이다, 학제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응용학문의 성격을 띈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 응용학문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짬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학문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행정 국가가 운영하는 그 분야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뭐 국방 분야도 있고, 뭐 우주항공청이라는 조직도 지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국방 분야, 환경 분야, 외교 분야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학문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요, 간학문적이다, 학제적인 성격을 띈다. 여러 학문 간 교류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응용학문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학문의 그 반대되는 표현이 이제 순수학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순수학문이다, 기초학문이다. 이렇게. 그럼 순수학문은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 아니면은 물리 같은 거, 역사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학문들이 있는데 순수학문은 한 개만 파는 거라면 응용학문은 여러 가지 학문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대학에서 대표적인 응용학문 중에 하나가 경영학 같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요 정도 한번 봤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행정학의 이제 학문적인 성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요 개념은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과학성이 뭐냐, 뭐 기술성이 뭐냐, 그 자체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우다 보면 과학성, 기술성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요 개념은 좀 잘 이해하는 게 좋죠. 학문적인 성격이에요. 지금 과학성이라는 것은 일단 워딩을 잡아드리면 일반적인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 뭐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살 빠지는 원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거 살 빠지는 원리는 최욱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학자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해낸다. 이러면 과학성 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실험을 통해서 밝히니까. 근데 행정 분야에서도 이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 집단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A 집단, B 집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보통 실험 집단이라는 게 있고 이 실험 집단과 비교하는 비교 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내용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인센티브 체계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인센티브를 A 집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제도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B 집단 사람들한테 운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A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더 많이 냈다면 인센티브 제도 이거 괜찮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을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을 뭔가 만들려는 특성,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찾으려는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성이라는 것은 결과가 되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패턴을 찾으려는 특성인 거예요. 사회과학에 몇 가지 이제 패턴들이 있기는 해요. 그 중에서 검증이 된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법칙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요거. 우리 이제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이 요거 많이 하죠. 현출한다는 표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인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다는 뜻이에요. 인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떤 점수, 성적 향상이 잘 된다. 요거는요. 교육학자분들이 많은 돈을 써가지고 검증을 끝낸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출을 많이 하면은 성적이 올라간다. 요건 이제 이미 검증이 다 끝났거든요. 이게 일종의 보편적인 법칙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 현상에서 이제 발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검증이 다 끝났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부패한다. 요 표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많은 권력을 누군가가 다 독점해서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부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현상에서도 이런 패턴을 만약에 찾을 수만 있다면은 국가 관리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과학성이 되겠습니다. 인과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거 물론 어렵겠지만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학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체크를 합니다. 사이먼에다가 체크하십시오. 나중에 이제 많이 언급이 돼요. 사이먼 선생은. 그래서 우리 행정학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참고로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이렇게. 과학 좋아한다는 거죠, 뭐. 네. 사이먼이 기술성 좋아해 이러면 틀립니다. 사이언스 좋아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 밑에 기술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에 불과하다 행정이라는 거는 이런 관점이 기술성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성은요 문제 해결이에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 이걸 하려는 특성 이러면은 기술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원인을 막 실험을 해서 일단 보편적인 법칙을 찾으려는 게 중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당면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도 분명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방주사 맞고 마스크부터 먼저 쓰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 기술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통 여쭤보는데 저는 과학자일까요? 기술자일까요? 저는 기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보편적인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뭐 찾으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합격시키는 어떤 기술자 역할을 담당을 하는 거죠. 이 느낌 맞습니까? 그 느낌이거든요, 이런 게. 예. 그럼 여기 왈도 선생에다 체크해 두십시오. 여기 왈도 선생은요, 그래서 사이먼 선생하고 이제 대비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석학이신데 나중에 우리가 뒤에 배울 때 여기서 나와요. 여기다 미리 적어두겠습니다. 신행정학을 주장했다. 신행정학을 주장했다. 신행정학이라는 이론은 우리가 챕터 2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미리 한번 적어놨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외우시면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사이먼은 사이언스를 좋아해.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정의 역할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편안합니다. 뭐 특별한 게 없었죠. 행정의 정의 배웠고,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최욱진 선생님에 따르면 짬뽕탕이더라. 응용학문이다. 그 다음에 과학성과 기술성을 띠는데, 과학성은 법칙을 발견하려는 특성이고, 기술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성이다. 여기가 전부였어요, 사실은. 좋아요. 그럼 여기 세 번째서부터 그 행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일단 여기 좀 서설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국민이 정부한테 돈을 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돈은 당연히 세금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금이 되죠. 그럼 정부는 이제 650조라는 돈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일단 정책을 집행하는 거예요. 물론 조직 관리, 뭐 사람 관리, 돈 관리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고 다른 하나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학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책 중에서 규제 정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규제 정책이라는 건 뭐 예를 들면 정부가 환경 오염 규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규제 정책이라고 해요. 근데 공공 서비스는 정책과 대단히 유사하긴 한데 얘는 누군가를 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편익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가로등을 설치한다, 면허증을 발급을 해준다, 정부가 생산하는 유무형의 생산물 이런 것들을 보통 공공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이 공공 서비스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바스 선생이 분류한 표가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사바스가 분류한 거 맞죠? 뭐 분류했죠? 공공 서비스 분류했죠. 그러니까 사바스 서비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이 또 비슷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19페이지에서 중요한 게 여기 지금 투바이투표가 조금 중요합니다. 투바이투표. 지금 투바이투표를 보면 그 공공 서비스를 분류할 때 두 가지 개념이 활용되고 있는데 하나가 경합성 유무가 되고 다른 하나가 배제성 유무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경합성이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경쟁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비를 할 때 경쟁이 일어난다. 그 여기 지금 전기 서비스 있죠. 전기 서비스는 우리 방문각 건물에서 활용을 해도 다른 길 건너편에 다른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비경합성을 띠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화 티켓을 예매하려고 해요. 걔는 경합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면은 경합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비경합성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비배제성하고 여기 배제성이 있는데 하나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서비스 이용할 때 다른 하나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배제성은 돈을 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비배제성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속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워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거 배제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서비스 이용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따라서 네 가지 이제 서비스 유형이 나온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느낌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왼쪽 상단에 있는 거 한번 보면은 이렇게 공공재라는 게 있어요. 공공재, 순수공공재라고도 부르고 얘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씩 적어 드릴게요. 그게 더 빠르니까. 대표적인 게 국방 서비스, 그리고 뭐 치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잘 생각해 보면은 비경합성을 띠죠. 그럴 걸 띠는 편이죠. 근데 선생님 국방 서비스가 뭐 공짜입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이용을 지금 하고 있긴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인들은 지금도 국방 서비스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는 여기 칸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밑에 보면은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을 내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공급을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 느낌 맞습니까? 네, 좋아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요거 공유재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요거 먼저 예시부터 적을 텐데 주인이 없는 천연자원, 아니면은 토지, 공원 등이라고 제가 적을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공유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정된 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땅이 있어요.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비스 이용할 때 경쟁성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한다면 이 경계 안에 있는 땅을 조금만 가지려고 하겠어요? 많이 가지려고 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내가 체육진이가 혼자 이만치 가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비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결과 예를 들면 정부 공급 가능하다는 게 국립공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국립공원이 된 건 이제 이 주인이 없는 들판을 정부가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화되지 않겠죠. 아니면은 민간에 있는 누군가가 그 땅을 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은 개개인의 합리적인 이익 추구가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현상. 이러면은 공유지 비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처음 공부하시다 보니까 이제 처음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할 수 있는데 책에서 보면요. 여기 2번 동그라미에서 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 보이십니까?
거기는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요거 가지고 인출해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거 공부하다가 내가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밑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한번 볼게요.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요금제는 지금 보니까 서비스 이용할 때 돈을 일반적으로 내죠. 그리고 경합성이 없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 전기, 수도, 서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대표적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요, 만약에 전기 서비스를 민간에 있는 업체가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독점자의 위치에 이르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재에다가 잘 설명을 했는데 교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들어갑니다. 규모의 경제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독점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가거든요. 그럼 여기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제약회사 같은 데 있죠. 이런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규모 경제 현상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투자비라든가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규모가 온전하게 다 갖춰지면은 약을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굉장히 절감되죠.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사업 중에서 또 대표적인 게 전기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온전하게 다 갖추는 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한번 갖추고 나면은 그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생산 비용은 굉장히 절감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왜 전기 서비스는 자연스럽게 독점자가 되냐? 제약회사는 그렇진 않은데, 이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시설을 전국에 다 설치해야 돼요. 그 전봇대를 전국에다가 쫙 깔아야 되잖아요. 한번 쫙 깔아두면 다른 기업이 거기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독점자가 자연스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기업에서 올리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공급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한전이라는 공기업을 통해서 전기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급한다, 전기 서비스에 대해서. 그 뜻입니다. 미국은 이제 워낙 그 지방 분권에 대해서 존중해주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전기 서비스를 민간 회사에서 정부한테 허가받아가지고 공급해주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전기값은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통제하는 게 사실은 괜찮죠. 직접 공급을 하는 게. 이게 근데 나라마다 케이스 조사를 좀 해보긴 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사유제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시장에서 사고 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그 모든 물건이에요. 그러면 사유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영화 티켓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영화 티켓이다. 그렇죠. 경합성도 있고 돈 내야 되죠. 그러니까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그 사유제는 그래서 정부가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않고 시장에서 공급되도록 두는 게 FM이기는 한데, 가치제의 경우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일부 극빈자들한테 공급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형평성이라고 적어두세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럼 저기서 이제 메리굿, 가치제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교육 서비스 같은 거. 우리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같은 거, 아주 기본적인 문화생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시장에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치제라는 게 뜻이 이렇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요 정도 서비스는 마땅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없어서 이용 못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 누구한테만?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제 공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 가치제 취급해서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등록금을 냈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부하실 때 처음에 이제 들어갔었던 흐름대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표를 한번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x2 표를 한번 만들어 두시고,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게 경합성 유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성 유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채워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표의 결론은 뭐냐면, 어떤 서비스든지 정부가 공급은 다 가능은 한 겁니다. 그렇죠? 다만 그 이유가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 생각해 보면 딱 그렇게 도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9페이지에서 2번 동그라미 그 부분은 한번 읽어 보시는데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공유제 있죠. 이거는 제가 조금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부수적인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이 부분 나와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제가 뭐 개념 설명하고요. 이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해뒀거든요. 이렇게 싹 묶어두십시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주인이 없는 땅이 있었는데 최욱진이 이기적이지 않고 굉장히 이타적이면은 내가 쓸 만큼만 차지하겠죠. 그러면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아까 발생했던 이유는 이기적인 개인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이타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야. 이기적인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공짜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고 경쟁성은 있었다. 여기 세 번째 점에서 보면은요, 이 표현 보이십니까? 1968년 여기 체크해 두시고, 하딘 선생이 명명한 개념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하나 적어 두십시오. 1968 이렇게.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 1968년이 나오는 건 딱 두 개 개념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여기 공유지 비극이라는 게 있고요. 비극을 이 하덴 선생이 명명한 시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행정학이라는 행정학 이론이 등장한 시기, 요게 또 1968입니다. 아까 신행정학에서 나왔던 학자가 왈도 선생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연습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유지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딘 선생이 제안한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오스트롬 선생이 제안한 게 있는데, 하딘 선생은 굉장히 간단해요. 정부가 그 주인 없는 땅을 갖든가 민간업자가 갖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유권을 지정해 주면 된다. 그러면은 함부로 거기에 이제 침범을 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스트롬 선생은요, 자발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라고 하딘 선생을 약간 비판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오스트롬 선생이 아프리카의 어떤 이제 부족들을 한번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호수가 있었고요. 여기 이제 A 부족이 있었고 B 부족이 있었고 C 부족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 어획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식량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A 마을에서 가서 와장창 가지고 오면은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끼리, 오스트롬 선생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세 부족의 대표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마을에서 많이 가져오지 말고 먹을 만큼 그 분량을 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경우도 있더라. 요거를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해 당사자 간에 자발적으로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공유지 비극을 막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딘과 오스트롬 견해를 비교를 해보면, 하딘은 누군가가 이제 정부가 제도 같은 거 강제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관점이라면, 오스트롬 선생은 아니야, 자발적인 해결 가능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좋아.
자, 그러면 여기 3번 동그라미에서 서비스 유형과 예시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제가 형광펜 처리한 거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막 암기하려고 안 하셔도 맞출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할까요? 국방 외교 치안 요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요거 등대 요거 하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등대지기 공무원이 있어요. 등대지기 공무원. 요 괜찮습니다. 등대에서 한 달 중에서 절반을 살아야 된다는 거 빼고는 꽤 괜찮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 관련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해서 민간 기업에서 3년에서 5년 정도 경력을 쌓고 해수부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경력자들 뽑는 거. 거기에 이제 지원해 가지고 등대지기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공공재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공유제에서는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죠. 주인이 없는. 여기 요금제에서는요 가스, 전기, 수도, 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고속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도로 아니고 고속도로. 그리고 통신이 지금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사실 그 통신이 요금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대기업들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과점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수의 기업들이 지배한 상황. 그래서 최초에는요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기업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정부가 공급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나라마다 다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가치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 양가로.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